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앞으로 처분 가능성까지 없애겠다고 했지만 의료 갈등은 좀처럼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대생들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마저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내년 의료 인력 수급에 큰 차질마저 예상됩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5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유급 제외 조치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의대 졸업 예정자 대부분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까지 의료 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환자와 보호자는 피가 마릅니다. 하루빨리 해법이 나와야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 하망도서관 개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 김호정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대구 경북 합병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성과 브리핑에서 도민이 반대하면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경제 규모를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지수로는 GDP가 있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역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지수가 GRDP입니다. R이 들어가죠. 예. 리저널, 지역.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 내 총생산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고객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의 합입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R, 그 리저널, 그로스 리저널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래서 GRDP라고 하는데요. 예. 대구 경북 통합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적지 않은 경북 주민들이 대구가 경북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예, 왜냐하면 그건 광역시고 도시고 그러니까 뭐 시군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잘 살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다. 그거군요. 예, 일단 통계청의 정확한 자료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통계청이 집계한 2021년 기준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는 약 60조 원입니다. 21년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는 60조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은 이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고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반전이 있는데요. 2021년 경상북도의 GRDP는 113조 원입니다.
경북은 113조 원, 대구는 60조 원. 예. 2배네요. 대구의 약 2배 정도 되는데요. 예. 경제 규모에 있어서 대구는 경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1인당 GRDP를 보면요. 2021년 기준 대구의 인구가 238만이고 경북의 인구가 262만입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2021년 GRDP를 인구로 나누면은 이제 나오겠죠. 1인당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구는 1인당 1년에 2,521만 원을 생산했고 어허. 경북은 1년에 4,312만 원을 생산했던 겁니다. 1인당 GRDP 대구는 그렇죠. 2,500만 원, 경북은 4,300만 원. 그렇습니다. 훨씬 큽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역 내 총 생산량은 경북은 113조, 대구는 60조. 1인당 생산량도 경북은 4,312만 원, 대구는 2,521만 원으로 경북이 규모나 1인당으로 보나 약 2배 정도 예. 강하다. 뭐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뭐 이 통합 논의를 할 때도 우리 경북이 뭐 낙후하고 이렇게 뭐 대구보다 못하다 이런 관념은 버린 게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큰 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경북 안동이 통합청사지가 되어야 하고 뭐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등 각종의 광역단위 시설들은 안동으로 와야 한다는 논의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거죠. 통합한다면 그렇죠. 대구에 왜냐하면 있을 큰 게 아니라 집이니까요. 대구에 있을 게 아니라 경북 안동으로 와야 된다. 그렇죠. 대구는 경제 수도로 가고 네. 안동은 이제 행정 수도로 행정수도. 가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대구에 통합 신청사를 둔다고 하고 지금 신청사 건립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인동 상객동인데 또 예.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보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거죠. 통합하려면 일단 보류하고. 그렇죠. 어디 청사가 생각해라.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단 추진하면서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청사 둔다. 안동은 북부청사, 포항은 남부청사 예.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지금 북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합의 논리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북의 경제 규모가 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 일단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1위가 어딜까요? 1위 서울 아닌가요?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경기도가 529조 원으로서 서울의 472조를 앞서서 1위입니다. 아, 지역 그 GRDP 말씀하시는 거죠? 예, GRDP입니다. 아, 예. 경기도가 529조 원, 예. 서울이 472조 원. 아까 예. 우리 경북이 112조 원, 113조 원. 113조 원입니다. 대구가 60조 원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큰 것이고요. 예. 이제 대도시 하면 인천이나 부산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인천은 98조이고 부산은 97조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북보다 그렇죠. 더 많네요. 경북이 113조이죠. 오, 예. 부산에는 인천보다 그 큰 바다 도시들인데 우리보다 작습니다. 예. 공업도시 울산도 77조에 불과하고요. 제주는 뭐 20조고요. 아, 예. 그리고 잘 산다는 경상남도가 21년도엔 112조였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경남 경북이. 그러니까 그 우리 경북이 이제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합병 논의를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럼 전국 17개 광역 단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경북이 한 4위, 5위 왔다 갔다 합니다. 경남하고 경북이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 굉장히 규모는 뭐 서울, 좋습니다. 경기, 뭐 충남, 충남 다음에 이제 뭐 경북, 예, 뭐 그 정도 제하면요. 상위권 경북, 랭크고 경남. 대구는 하위권 랭크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요까지는 있는데 근데 경북이 113조의 거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거는 주로 경북 남부 특히 구미, 포항 등의 기인 남바가 사실은 큽니다. 이게 크죠. 그렇죠. 구미, 예. 포항이 워낙 커서. 예.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하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별 GRDP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 기초자치단체별로 예, 보면은 그것도 제가 다 예.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예. 구미는 무려 26조입니다. 구미가 26조. 경북 1위. 예. 포항이 23조를 생산하는 건데요. 그 구미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경주가 11조, 예. 경산이 8조입니다. 예. 반면에 경북 북부를 살펴보면요. 안동이 5조 8천억, 영주가 3조 3천억, 의성 1조 4천억, 청송은 1조가 안 됩니다. 7,600억, 영양이 4,900억, 의성 1조 4천억,
예천 1조 3천억, 봉화 1조 3천억 요렇게 이제 경북 남부에 비해서 총량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우리 다 모아도 인구가 66만이거든요. 인구도 적고 뭐 산업 시설도 워낙 적고 뭐 공장도 없고. 그래서 1인당 GRDP도 맹 낮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경북 전체로 보면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비교해도 경제 규모로 밀리지 않지만 경북 내부를 보면은 포항구미 경주 등 남부 중심의 발전으로 돼 있고 경북 북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하다는 점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경북 북부가 낙후하고 또 상류니까 그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도 못 오고 산업 못 오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보려고 이제 유치한 게 경상북도청을 이제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옮기고 그에 수반해서 그럼 각종 도단위 기관들이 따라오거든요. 예. 경찰청도 지금 경북경찰청이 있거든요. 안동에. 예. 예. 그래서 낙후를 좀 뚫어보자라고 이제 해서 온 거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 지역이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공장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는 도단위 공공기관 유치가 생존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대구 경북이 합쳐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북을 합쳐서 대구에 본청사를 두고 안동의 북부, 포항은 남부 주고 뭐 공공기관 몇 개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유치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경북 예천하고 안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죠. 용납 못하죠. 용납 못합니다. 예. 예, 뭐 이제 GRDP를 통해 살펴본 우리의 경북 위상 그리고 경북 남부에 비해서 경북 북부가 심각하게 낙후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합치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과연 있느냐.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예. 대구 경북이 합친다고 해서 어떤 점이 좋아질까? 그거에 그렇죠. 대한 지금 데이터. 합치면 뭔가 시너지가 나고 또 재원과 재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경북 북부에 뭐가 좋느냐 물어봤을 그렇죠. 때는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게 아직 좀 불분명해 보이고요. 예. 오히려 마산, 창원, 진해 합병 사례를 보면은 또 참고할 만합니다. 네. 창원으로 통합된 마산권은 100인 이상 제조업체 수가 더 팩트죠. 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5개사에서 20개사로 줄고 종사자 수는 6,500명에서 3,5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산권 청년 인구는 통합된 2010년과 비교해서 39%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권과 비도시권이 통합할 경우에는 비도시권은 오히려 세력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하나의 예라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참 통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마창진 통합했을 때 마산권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었군요. 예. 뭐 창원 뭐 이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예. 인근 뭐 부산 서울로 그리고 그 전체 인구도 또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지방 인구 소멸 막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염이 있느냐를 그렇죠. 마찬가지 사례를 보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커지면 무엇이라도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구 경북 합병을 하기보다는 여러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아야 하고요. 예. 뭐 제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단 원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뭐 경북이 경제 규모가 작아서 대구와 합병을 해야 한다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보다는 경북이 경제 규모도 1인당 뭐 경제 생산 규모보다 약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예. 경북보다 오히려 대구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내에서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그래서 도단위 공공기관들은 필히 경북 북부를 유치해야 하고 이미 유치한 기관들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대구 경북 합병 문제를 두고 오늘은 이제 경제 규모 차원에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경북이 꿀릴 게 하나도 없다. 대구보다 약 한 2배 정도, 약 2배 정도 그렇죠.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예,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얼마 전 영주시 함항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카데미도 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의 김호정 과장과 함께합니다. 김호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8일에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영주 함항도서관 개관식이 있었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함항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영주시의 공공도서관은 크게 2004년 개관한 영주시립도서관과 2017년도에 이전 신축한 영주 선비도서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두 도서관 모두 강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권역에 계신 시민 여러분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네. 영주시에서는 지역민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항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주 함항도서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2019년 국도비생활예술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 착공해 작년 12월에 준공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도서관 시스템을 하나씩 갖추고 6월 28일 개관식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전체 621평 규모로 종합자료실, 강의실, 어린이 책방 시설을 갖추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821평 규모의 70대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함께 마련되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임시 무료로 개방 중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휴관하니까요. 방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항도서관이 앞으로 시민 모두의 서재로 열린 지식 공간으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영주 시립도서관 또 선비도서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함항도서관까지 개관하게 돼서 3개의 도서관을 또 운영하게 되겠군요. 네. 자, 함항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라고요? 예, 함항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의 만남, 그림책 원화 전시와 같이 다양한 강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 재미있는 참여 이벤트도 마련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망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인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임산부와 영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담은 책과 그림책을 선물해 아이의 첫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 독서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망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강좌도 개설된다고요? 네,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층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망도서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고 또 기존의 영주 시립도서관에서는 미디어 창작 공간이죠. 상상다락도 조성돼 있다던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네. 상상다락은 영주 시립도서관 2층에 조성한 미디어 창작 공간으로 영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촬영이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영상, 음향, 편집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도서관 회원 가입 후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시거나 방문 신청하시면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다락을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로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만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영주 시립도서관의 상상다락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영주의 공립 작은 도서관인 상망 작은 도서관이 있나 보네요. 네네. 예, 이게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영주 선비 도서관하고는 다른 곳인가요? 네, 그렇죠. 아, 예. 상방 작은 도서관. 여기서는 또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친근하게 더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새 단장하고 운영 중인데요.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웹툰하고 학습 만화 1,700여 권 비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증으로 대출도 가능하니까요. 웹툰이나 만화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인성교육법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월 개최하는 영주 인성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주 인성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영주시는 2015년 인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의 인성교육을 확대해 인성중심도시, 인성회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성이란 주제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영주 인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의를 시작으로 주제를 다양화해서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는 물론 재참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한 900여 명이 인성 아카데미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월에는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최정원의 나의 삶, 나의 무대를 주제로 콘서트 형식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수준 높은 문학 콘텐츠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예, 영주 인성 아카데미 소개를 해주셨고 이거 말고도 또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이것도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인성 아카데미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의 인성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148 아트스퀘어에서 육아에서부터 심리, 독서, 경제교육까지 아우르는 밥상머리 교육을 운영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영주 인성 아카데미 또 학부모 아카데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영주시는 이렇게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성 중심 도시, 인성 회복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성 아카데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대 운영하였습니다. 예. 먼저 지난 3월부터 인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이용자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기관 방문형 인성 교육인 찾아가는 행복선비 인성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재가 노인 통합지원센터, 남산 선비마을 돌봄터에 주 1회 인성 지도사를 파견해 다도, 켈라그래피와 같은 특별활동과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예. 특히 이 사업은 인성 지도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다시 지역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선비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성 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해 배움 위주의 인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하고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역 학생 한 32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친구, 부모님, 가족 그리기 행사를 운영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 영주시는 선비 정신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까지 또 학생들에서부터 시민 모두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주 하망도서관 개관 소식과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의 김호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지난주에 또 출장 다녀오시느라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영주 영양봉화지역구의 박규환 위원장과 방송을 했는데 자 네. 브라질을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 뭐 한
하루 걸리죠, 꼬박. 뭐 미국 가서 이렇게 갈아타나요? 어떻게 네, 미국 가죠? 가서 갈아타는데 하루 꼬박이 아니고요. 예. 이틀 꼬박 걸리죠. 아, 그렇게 걸려요? 가는 일단은 데만? 예, 제가 이제 행사 장소가 예. 그 회의 있었던 장소가 브라질에서 마세이오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브라질 내에 26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래요. 아, 예. 그래서 상파울루에 내려서 거기 다시 들어가는데 3시간을 꼬박 비행기를 타야 됐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 하원 의장이 거기가 지역구여가지고 예. 그쪽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20개의 나라 여성 의원들이 대표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올 때만 해도 거기서 다시 3시간 비행기 타고 상파울루 와서 상파울루에서 다시 애틀란타 가는데 10시간 넘게 걸렸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국 오는데 15시간 40분인가? 이렇게 걸려서 총 몇 박 며칠로 다녀오신 거예요? 4박 8일인가? 아, 4박 8일이요? 4박 8일인가? 5박 8일인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현지에 체류한 거는 뭐 며칠, 2, 3일밖에 안 되는 건가요? 3일. 아, 3일 체류하고. 체류했어요. 회의가 이틀이었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루를 더 머무른 거죠. 예, 그렇군요. 길이에서 시간을 보냈네요. 뭘 배우고 오셨습니까? 딱 한 가지만 들라면요.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건 세계 각국의 여성 의원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멕시코나 브라질의 여성 의원 대표가 나와서 발언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것이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는 역사적으로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계기였죠.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네. 예. 자, 이렇게 의원님들 이제 출장 갔다 오면 이제 출장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서면으로 이제 제출하셨을 테고,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역민에게 이제 출장 보고를 지금 이렇게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왜 요즘에 한창 왜 기초의회 그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네네. 출장은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아니죠. 지난주에 국회 굉장히 바빴잖아요. 중요한 일도 많아서 그렇죠. 벌써 의원 되자마자 왜 출장인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 여쭤본 그날 거고. 표결에 참여 안 했다고 당원들로부터 항의 문자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제 행사여서 아하. 이게 예정된 거여서 저희가 또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갈 수가 없는 자리고 또 국회의장이 브라질 초청서가 날라오니까 저희 민주당의 의원 둘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회 일정을 뒤로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저께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좀 화가 났었어요. 왜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수부가 업무 보고에 독도를 언급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부터 이 독도와 관련된 영토 주권 강화라고 하는 해수부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업무 보고에서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해수부는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이 가장 큰 있는 부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자신들의 영토 주권을 확보하는 의지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적으로 올해 6월 달에요. 정상적으로 해수부가 해양 자원에 관한 조사를 저희 그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세 차례나 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건 항의를 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수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외교부의 업무다라는 답변이 왔으니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답변인 거죠. 그러면서도 영토 주권을
확립할 의지가 확실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점을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네. 지금 사실은 그래요.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친일 어떤 이런 국정 운영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렇죠. 뭐 잠깐 얘기해 볼까요? 강제동원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일본에 제3자 면죄부 줬지요. 예.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용인했지요. 항의도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12월 달에 장병 정신교육 그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지요. 이건 이거야말로 일본 일본이 입장에서 주장하는,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행안부는 5월달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있는 이 영해를 동해가 아니고 일본 영해로 표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정부의 어떤 공식 책자였나 어떤 문서에 뭐 독도 없는 그런 지도도 사용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대한 해수부 사람들의 아니면 또 행안부, 국방부 모든 부처들의 그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많으시니까 이 보수 그 지지층에서도 정말 용납하기는 더 힘든 진보 측보다도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서 네. 정말 좀 개탄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22대 국회 첫 거부권 총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 뭐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실 텐데 뭐 네. 중요한 거 뭐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저희 22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그 거부권인데요. 어떤 분들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최혜병 사건은 공수처에서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 외압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군인도 있지만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민간인이 함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특검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으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다시 제2 요구를 받았으니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하고 충돌을 할 때 그때 거부권 행사하는 건 위헌이죠. 못하도록. 위헌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법관부 재판을 할 때 이해 충돌이 생기면은 배척 기피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직무를 회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명백하게 법률로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저도 그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막 드는 생각이 특별법 이것도 발의하면 뭐하나 또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부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막 나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기관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하고 그러면서도 삼권분립으로 행정기관의 수장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통령이야말로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표결 이게 통과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8명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일단 뭐 국회에서 올리기만 할 건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2표결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재추진에 나섰겠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예.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그 대화나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현재 이 최성령 특검법보다도 한 발 좀 물러나서 좀 수정된 그렇게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여기서 그렇죠. 물러나서 수정한 특검법은 또 다른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그 생각엔 동의를 하는데요. 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 최혜경 건과 관련된 민심을 그냥 전적으로 외면하면서 이 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자의 경우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려면 결국은 최혜경 특검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대법원장한테 특검 추적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한동훈 특검 법안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도 누가 양보를 하든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대화가 가능한 당대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렇게도 생각이 든다. 예. 또 그 반대로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나저나 그렇죠. 이 최성경 특검 이 문제가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개입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는 대통령 그 뒤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요. 그 이종호 씨라고 실명이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이죠. 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맞습니다. 이분의 이제 녹취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이제 VIP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하나 덮으려고 하니까 이제 시국은 덮인다고 덮여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거의 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야말로 스모킹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게 뭐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한 사령관을 지칭한 거다라는 해명도 있고. 뭐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누가 사령관을 가지고 VIP라고 얘기합니까? MBC 사장님은 사장님인 거고, 사령관은 사령관인 거고, 대통령은 VIP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보된 녹취가 편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고요. 전체 들어보면 이게 전혀 어색함이 없거든요, 대화에. 그래서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이 전 대표가 서로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설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존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자꾸 한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방향? 이게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골프 모임에 중간에 누가 이거 연결다리였을까, 김건희 여사와 연결다리가 누구였을까 했는데 이제 딱 드러난 거잖아요. 이종호 씨가 그 연결다리였고, 그리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2개를 가지고 시세 조작에 이용했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작년부터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나는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이 중간에 이종호 씨가 역할을 했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혜 의원께도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임성근 사단장 그 한 명을 지키려고 정권에 흔들흔들하면서
왜 지키려고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네. 설마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 그 의문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저는 요새 이런 거 보면서 예. 국민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다수의 우리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국정이 너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어이없고 실망스럽고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 찍은 분들보다 윤석열 대통령 네. 찍었던 분들의 그 허탈함, 비참함 그게 더 훨씬 크지 않을까? 크겠지요. 훨씬 크지 않을까? 후회스러움. 네,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창인데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댓글팀이 있었다. 한동훈 네. 후보의 뒤에 또 뭐 네. 그 지난 총선에서 사천 그 비례대표 사천 논란도 좀 제기하고 네. 뭐 이렇게 뭐 공격이 아주 뭐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이게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2강 1중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1강 2중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판세를 뒤엎으려고 하면 그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윤심파리를 넘어서 건심파리를 해야 되는 예, 김건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이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 낮아도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팔아야 이 당대표 된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2차 TV 토론회가 이제 현재 지금 뭐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보셨어요? 1차보다 예, 둘 다 봤는데 1차보다 훨씬 진흙탕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1차는 좀 봤는데 예. 재밌던데요. 그래도 오늘 더 재밌던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래요? 예. 자, 오늘 그나저나 저녁에 좀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김지호 청년 그 정치인인가요? 이렇게 3명 나온 것 같은데. 네. 김두관 전 의원이 한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득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45대 38 정도가 나오고요. 그 정도로 박빙이에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88대 10% 정도 이렇게 나니까 압도적으로. 지지층 저희가 7대 3이거든요. 지금 예.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니까 이게 어쩌면 판을 흔드는 데는 큰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김두관 의원의 이런 출사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대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반면에 최고위원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5명 뽑는데 13명이 출마했는데 자, 지금 시간 다 돼서요. 지금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 경쟁력들이 있어서 13명이. 맞습니다. 네. 확실한 당선권 한 2명만 좀 짚어주시죠. 누구.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아니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